네, 백운계 시사 1분이 매주 수요일 만나는 반가운 분들이죠. 네 분 함께합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오신환 전 의원, 송금주 전 의원,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천하람 위원장은 부인 자매가 몇 명이에요? 저 이제 부인의 언니 한 분. 언니 한 분. 네. 아마? 아니요. 확실합니다. 그런데 어제 정호영 후보자 청문회 보셨죠? 네. 아마 한 명쯤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물론 숨겨진 자녀가 있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마 이런 표현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정호영 후보자 청문회 어제 보면서 나름 이제 대비를 한 거죠. 그래서 나름 민주당 의원이 그 질문을 왜 하는지 간파를 한 것 같아요. 처조카 간호사 채용에 혹시 관여한 거 아니냐 하는 거 물어보려고 이런 질문 하는구나 긴장해서 그렇겠지만 그래도 아마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처가 쪽과 또 사이가 안 좋다고 하고 말이죠. 사람이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은 이상한 실수가 나오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한두 명 낭만은 불가피할 거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호영 후보자가 만약에 낙마를 하게 된다면 1번 타자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김인철 후보자가 먼저 사퇴를 했는데 김인철 후보자는 뭐 때문에 가장 그 큰 결심을 하게 됐을까요? 풀브라이트 장학금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퇴하는 날 아침에 그 방석집에서 논문 심사를 했다 이런 게 나와서 이제 그게 타격이 되지 않았냐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오늘 오전에 또 하태경 의원께서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에 대해서도 또 굉장히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방석집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굉장히 어떤 태폐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좀 고급 한정식 이런 거였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명은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 논문 심사 논란뿐만이 아니더라도 그 이전부터 가족들이 전부 풀브라이트 장학금 받는 그게 사실은 좀 굉장히 안 좋게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사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후보자의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인사청문회가 본인뿐만이 아니라 주변 인물들, 특히 가족들의 사생활들이 모두 이렇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거기서 가족들이 견디기 힘들어하는 모멸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그거를 본인 후보자 본인이 얼마만큼 정말 장관이 되고자 하는 의지와 맞물려서 가족들을 설득해 나갈 텐데 저는 정호영 후보자의 모습을 보고 정말 저렇게까지 하면서 장관이 되고 싶은가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고요. 특히 그 주변의 가족들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지난 조국 사태처럼. 그래서 저 정호영 후보자가 정말 끝까지 임명이 강행으로 갈 것인가. 저희로서는 굉장히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큰 부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략적으로 나중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과 맞물려서 전략적으로 선택할 카드로 진짜 가지고 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하는 건지 저는 정말 그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후보자 중에 한 명입니다. 만약에 정호영 후보자 임명 강행하게 된다면 부담되지 않을까요? 큰 부담이죠. 제가 봐서는 민심이 이미 떠난 지 오래됐고 저는 방송에서 여러 차례 스스로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저는 당선인이 지명 철회를 충분히 해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모든 인사청문회에서 100% 19명이 모두가 적격으로 해서 통과되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은 저는 버려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당 인수위 과정에서의 검증 과정이 다소 좀 부족한 측면이 있으면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부족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맞지 그것을 국민적 정서와 반하면서 끝까지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은 사실 지난 5년간 우리가 34번에 걸쳐서 문재인 정부에서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과 싸울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유정 의원 사실 이 정도면은 수사를 해도 진작 수사를 착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주당이나 단체에서 이렇게 고발한 건 없습니까? 지금 시민단체 차원에서 고발한 게 저는 있다고 기억하고 있고요. 지금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김인철 후보자가 어저께 10시에 청문회 받기 전에 사퇴를 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도 이분은 최소한의 염치라는 게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했고요. 조국 사태 입시 비리 이런 것 때문에 탄생한 윤석열 당선인이고 정부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 수장으로서
온갖 장학금 혜택과 이거는 전혀 맞지 않고 이 새 정부 탄생의 어떤 근간을 흔들리게 만드는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아마 심각했을 거고 아까 천하람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그 1999년에 박사 논문 심사 과정에서의 그런 불미스러운 증언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얘기하기를 당선인께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당선인께 죄송하죠? 부실 검증한 거에 대해서 인수위가 반성을 해야 되는 차원이라면 모르겠지만 국민께 죄송하고 본인이 후보자로 나선 것에 대해서 적어도 사과는 해야 되는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능력과 그 도덕성만 보겠다고 했는데 검증도 제대로 못했고 1차원적인 검증도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해서 당선인이나 인수위 차원에서 일단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더 상식적으로는 이분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구나. 초현실주의적인 어떤 외계인 같은 그런 답변을 계속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과 상식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고 또 본인이 생각한다 그러고 떳떳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도무지 이렇게 한국말로 얘기하지만 소통이 안 되는 후보자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저희가 이제 한 600조 정도 되는데 100조 가까이 복지부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좌우할 복지부 수장으로서 과연 본인의 어떤 수신제가도 못하는 사람이 과연 그 복지부 업무를 전문성도 떨어지고 도덕적으로도 국민께 또 민주당과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분이 어떻게 이렇게 버틸 수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자진 사퇴 버틴다면 누구의 이 그 얘기를 듣고 버티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쯤에서는 당선인이 지명 철회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석집 박사학위 논문 논란은 그 정호영 후보자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쓴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정호영 후보자한테 이제 논문 심사를 김인철 받은 후보자. 예, 그분이 예. 나름 이제 미담이라고 또 즐겁게 쓴다고 쓴 건데 그게 그렇게 된 사례가 됐던데 글쎄요, 뭐 이건 이제 김인철 네, 후보자 김인철, 같은 경우에 네. 교육부 장관이니까 논문을 그런 식으로 통과시킨 것은 더 이제 특히 네. 표절 같은 게 교육부 장관 걸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제 청문회 쭉 봤을 때 국민들이 정호영 후보자 청문회 오기 전에 낙마하지 않을까 했는데 청문회 오는 걸 보고 그래 그러면 민주당이 그동안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으니까 청문회에서 한번 단단히 제대로 보여주면 좋겠다. 그렇게들 생각했을 텐데 송금주 의원 보시기에 어제 민주당 잘하는 것 같던가요?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럭저럭 했다고 생각하는데 예. 주변 분들 반응이 되게 왜 이렇게 막 실제 잔치 열기까지는 엄청 뭐 얘기를 많이 하더니 잔치 그 소문난 잔치 자리에 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음식이. 그러니까 그런 반응이더라고요. 근데 민주당이 너무 오래 여당 생활을 했나 봅니다. 이 야성이 많이 없어지고 의원님들이 좀 더 집중하고 추진하고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히려 어제 그 청문회를 보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잘 못해가지고요. 정호영 카드가 계속 살아있을 것 같다라는 걱정까지 되더라고요. 민주당의 고도의 전략인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했던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반박이 꽤 많이 잘 이루어졌고 예. 특히나 경북대 의대에서 당시에 입학 관리를 담당했던 교수들이 3명이나 와가지고 사실 정호영 후보자의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을 굉장히 얘기를 잘 하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고영인 의원 같은 경우는 심지어 뭐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셨냐면 위법 불법은 없었지만 기획된 뭐 편입 아니냐 이런 예. 식의 단어까지 쓰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진짜 완패다. 게다가 민주당 의원 입에서 왜 위법 불법은 없었지만이라는 워딩을 쓰시나 예. 좀 굉장히 의아했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정치에 관심이 아주 많은 국민들이 아니라면은 막 그걸 다 보시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 본인이 재직하는 그 의대에 자녀들이 둘이나 갔다 이거 자체로도 아마 국민들 눈높이에는 좀 안 맞지 않을까 네, 이렇게 그럴 것 보거든요. 같습니다. 아마 정호영 예. 네, 고 의원 말씀하신 거는
이제 명백한 위법 불법이 없다 이런 취지였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현역 의원 시절에 인사청문을 여러 건 해보고 또 낙마도 시켜봤거든요. 그래서 낙마된 분이 어떻게 사실까 이런 생각을 간혹 해요. 예. 그때 너무 내가 좀 독하게 했다 이런 사실 인간적으로는 좀 죄송한 마음도 들잖아요. 그 자리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렇게 인사청문회 나오는 분들, 그러니까 공직에 나가겠다고 나오는 분들이 사실 상처를 너무 많이 받는 거죠. 김인철 부총리 후보 같은 경우도 아마 이제 그걸 못 견디고 나간 것이고, 뭐 정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맷집이 있는 분이라서 계속 버티시는데 버티실수록 손해거든요. 본인한테도 손해고 또 국가에도 손해인데 어쨌든 인사청문 제도 자체에 대한 좀 점검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정호영 후보자가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온 것 같더군요. 예를 들면 그 질문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한테는 꼭 질문을 2번씩 하게 만들어요. 뭐라 그렇게 질문하면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 시간은 없는데 그걸 또 다시 이렇게 하게 만들고 국민의힘 의원 질문들은 잘 알아듣더만. 아니, 저도 이제 되게 청문 후보자 중에 가장 오래 전부터 낙마 1호 대상으로 이제 지적돼 왔고 또 당 내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의식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의혹이 됐던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가 가장 많이 준비를 했던 후보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인사청문 과정은 이 불법 부당뿐만이 아니라 한편으로 보면 도덕성과 국민들의 정서적인 그런 부분들이 미치는 영향이 있거든요. 어찌 보면은 이제 이게 밉상이 돼버린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대응하는 방식들 자체가 조금은 그 단어 선택도 그렇고 자기는 뭐 전혀 흠결이 없다. 나는 떳떳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국민들과 어떤 교감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는 여기 이 패널들 중에서도 오히려 우리 국민의힘이 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선을 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국힘 자체에서는 조금 이게 전략적인 과정으로 정호영 카드를 썼으면 좋겠는데 정호영 후보자의 대응하는 방식들을 보면 정말로 이게 거침이 없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당당하고 떳떳해서 예.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아니 예.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더군요. 아, 정말 당당한 거 아니, 정말 떳떳한 거 아닐까? 너무 당당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나? 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더라고요. 본인의 주장은. 근데 이제 뒤늦게 제출한 그 자료들을 보면 어제 계속 이슈가 됐던 게 이제 그 전에 이슈가 된 거는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 의전원이 없어지고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의대 편입학한 사람들 중에서 부모가 의대 교수이고 자녀 둘을 동시에 이렇게 보낸 사람은 정호영 후보자가 유일하다는 예.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 2017년에 아들이 탈락했고 2018년에는 편입에 성공을 했는데 그때 내 서류들을 그대로 갖다가 어제 뒤늦게 제출한 걸 보니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오탈자까지 예. 똑같고 17년, 18년이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점수는 복붙이라고 하지. 네, 복붙이라고 이제 고민정 의원이 표현했나요? 예. 그랬는데 40점이 높았다는 거잖아요. 2018년에는. 그런데도 전혀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고 떳떳하고 당당하다고 하니까 이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실 검증의 문제에 있어서 아까 이제 손 의원님 김인철 후보자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답은 자기 마음속에 다 있어요. 이를테면 저한테 장관을 교육부 장관을 하라고 하면 그 관련된 것에서 나는 흠결이 없나. 이게 문제되지 않을까. 높아진 국민의 기대치에 비추어서 이러이런 부분은 걸릴 수도 있겠는데라고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다 담고 가지고서 후보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그 용기에 저는 감탄할 뿐이고요. 제가 국민의 정부에 있을 때 이제 인재풀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여성 그 교수셨어요. 전화를 해서 이제 장관 후보자로 이제 각 비서관실에서 이렇게 추천을 받고 이게 거칠게 만든 인적사항 같은 거를 이제 뭐 공직기관 비서관실이나 이쪽으로 올리죠. 그때는 민정수석실이 없었으니까요. DJ 정부 때. 그랬는데 그 교수님이 그래요. 저는
부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 굉장히 높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때는 뭐 2000년 뭐 99년 이럴 때니까 지금보다는 못하지만 그런데 제가 이혼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그건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긴 합니다만 이게 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를테면 어떤 여가부 장관이랄지 어떤 다른 복지부랄지 장관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흠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사는 얼마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고 그게 이 정부의 누가 될 수도 있다고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신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 그 교수 말씀드리면 다 아는 분입니다. 그런 거를 미루어 봤을 때 오히려 그때의 기준이 본인들이 훨씬 더 도덕적이고 겸손한 태도가 아니었나 국민들께. 근데 지금 이분들은 이 50까지 60까지 된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정호영 후보자는 이름 다 외우겠어요. 아주 애들도 외우겠어요. 정호영 후보자는 뭐 패널 넷이 다 동일한 네. 의견인 것 네. 같으니까.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다른 주제로 이 상황에서 본인이 버틴다는 게 지금 너무 속도를 안타깝죠. 좀 내고 싶은데 네. 네. 자 그러면 어제 이제 결국은 민주당 의원들이 다 퇴장하고 끝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송금주 의원? 일단 청문 보고서 작성 채택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일단 민주당 의원들이 청문회를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그 취지는 청문 보고서는 채택하지, 채택하지 않겠다. 않겠다는 걸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고 예. 그래서 청문 보고서가 보내지지 않게 됩니다. 기한 내에 보내지지 않게 되면 이제 당선인 측에서 한 번 더 요청을 하고 다시 안 보내면 이제 임명할 수 임명할지 여부에 대해서 본인이 당선자가 결정을 하는 구조로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청문회 절차는 사실상 다 끝난 끝났죠. 거군요. 보통 장관 지명을 받으면 그 후보자들이 컨설팅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적게는 뭐 3천에서 5천 들기도 하고 많이 드는 분들은 1억 이상 비용을 각출해가지고 컨설팅을 받고 하는데 정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컨설팅을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응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할 때는 한 번 더 질문하게 해서 예. 시간도 줄이고 자기가 답변할 시간도 줄이고 또 자기 답변은 또 길게 하면서 자기가 변론할 기회를 얻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도를 잘 받은 그런 컨설팅을 해주는 것도 네네. 있군요. 대부분의 장관 지명자들이 어. 컨설팅을 받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앞으로 그러면 좀 그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당초 오늘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9일로 연기했습니다. 이건 무슨 전략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인사청문을 한꺼번에 다 하게 되면 분산이 되지 않습니까? 여론의 관심이. 예. 그래서 지금 문제되는 분들을 하나하나씩 그 타겟으로 해가면서 이제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가 정점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전략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는 사실 검수완박 법안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논리적인 서로의 어떤 공방에서 민주당이 약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복판에서 법이 통과되기 전에 했을 때 오히려 국민적 여론이 더 악화되는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제 9일로 미룬 것 같아요. 그건 증인 채택에 대한 여부 때문이라고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민주당에서 의도를 좀 가지고 한 것 같고요. 한동훈 후보자가 언론에 비춰진 모습을 봐서도 굉장히 정치적이면서도 논리정연하게 굉장히 언변이 뛰어나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 민주당의 청문위원들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할 측면들은 분명히 있고요. 또 한동훈 후보자가 그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스마트하고 또 여러 가지 식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무 행정의 분야에서도 그 전문성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 법사위 위원들이 상당히 밀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본인이 워낙 그것을 평소에 많이 알고 있고 준비해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략적으로는 그렇게 했으나 그것이 결과적으로 국민들한테 오히려 더 많은 집중을 줄 수 있는 아까 송금주 의원 얘기대로 그냥 묻혀서 가게 되면 원오브댐이 되는데 이제 9일날 하게 되면 이게 단독으로 이제 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언론도 거기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큰 관심을 갖고 한동훈 후보자를 더 띄워주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신환 의원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이유가 가장 컸겠다 싶은데 일단 천하람 변호사 5월 9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날이고 그때 청문회를 하면 이제 시간적으로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 법무부 장관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시간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그거야 이제 자명한 일이고요.
그 오신환 의원 말씀하신 걸 좀 덧붙이자면은 저는 그래서 민주당에서 상대적으로 언론 노출이 줄어들 걸로 예상되는 9일을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다음 날이면 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날이니까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집중도가 언론의 어떤 집중도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고려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줄이는 게 들고요. 민주당한테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뭐 제가 뭐 좀 편향되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그 전략은 그렇게 썩 잘 먹힐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실력을 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예, 제가 보니까 정호영도 못 꺾는데 한동훈을 꺾을 수 있겠는가? 저는 매우 어려울 거라 보고 퇴임이나 취임은 이미 정해져 있는 정치적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저는 그날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관심도도 꽤 높을 거라고 봅니다. 9일 날 잡았다가 또 연기할 수도 있나요? 사실 그런 뉴스가 어제 잠깐 나왔었습니다. 9일 합의도 뭐 번복됐다 이런 게 나왔는데 일단은 9일로 가는 것 뭐 같습니다. 여야가 합의하면 미룰 수는 있는데요. 저는 한덕수 총리도 지금 미뤄서 한 거였잖아요. 이틀간에 걸쳐서. 그랬는데 자료 제출 부실하다, 핵심적인 자료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요구한 거 때문에 이제 그 불성실한 자세 때문에 이제 미뤄진 건데 미룬 만큼의 효과가 있었는지 저는 사실 퀘스천이었고요. 어제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5, 60가지의 온갖 의혹들이 전천후로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이 기가 막히게 잘했다라는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예전에 저희가 야당 오래 했을 때는 늘 청문회 때는 주유소 습격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영화를. 한 놈만 패자. 그런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 한동훈 후보자와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도 제가 보기에는 딱히 더 이상의 뭔가가 없었고 정호영 후보자도 뭐 그래 이 정도면 사퇴하겠다. 울고 있네 뭐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도 뭐 한겨레 단독으로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제 한동훈 후보자도 있다 이렇게 그 고2 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이 터지고는 있는데 과연 민주당이 작심한 대로 청문회를 미뤄서까지 이걸 해서 국민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큽니다. 저는. 근데 현재 야당 쪽에서 너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굉장히 뭐 스마트하다는 등 뭐 그 어떤 청문회 자리에서 본인의 이제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한동훈 후보자라고 해서 특별하게 대단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나의 프레임일 수 있는데 이제 한동훈과 윤석열 당선인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겠지만 일단 일개 검사한 거죠. 수사를 잘한 검사에 불과했고 이 사람이 이제 법무행정을 하는 장관의 자리에 갑자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준비를 열심히 하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충분히 문제 제기할 부분들이 많이 있고 뭐 채널 A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부담되는 상대는 아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더 화이팅을 해야겠다. 후보자의 경우는 생각합니다. 이제 개인이나 아니면 주변 인물들에 대한 의혹이나 문제 제기보다는 법무 행정에 적합한지 그리고 이제 당선인과의 어떤 친소 관계, 측근이라는 거 뭐 이런 일부를 마칠 시간이 이런 부분들에 됐습니다. 집중돼 있을 거라 봅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 이어가겠습니다.